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에서 역대 최장인 171분 동안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추경 편성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모와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실무 협의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자 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회동을 했습니다. 네. 역사상 두 가지가 쓰였는데 지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당선이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한 만큼 이제 실무 협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사실 과연 추경이 현 정부 내에서 진행이 될까? 사실 모임을 통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꼈던 건 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일단 그 갈등의 두 축이 있었죠. 금방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추경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인사권 논란이었는데 일단 오늘의 주제인 이제 소상공인 추경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필요성은 뭐 당선이나 대통령이나 다 인정을 했는데 예. 실무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지시를 한 상태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만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했다라고 보지만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과연 진행이 될까라는 예. 점에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실제 장제원 그 비서실장 얘기를 좀 돌려본다 그러면은 추경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네. 규모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체적인 예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추경이 과연 진행될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원 마련이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빨리 진행하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현 정부는 더 이상 빚낼 수 없다. 뭐 세출 구조 조정은 힘들고 그러면 적자구청 발행해야 되는데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다라고 해서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교체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월 중순까지 만약에 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원내 사령탑이 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 힘들죠, 사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그러니까 만들어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규모와 시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네. 50조 원을 지금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계속 주장하시는 것처럼 인수위 측은 세출 구조, 재정 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게 계속 편성안 마련을 주문을 한 상황이고요. 네. 정말 그럼 이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항목들이 있나요? 일단 항목으로 본다 그러면 지출 구조조정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한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한 해 예산 쓰고 남은 금액. 근데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인 목적은 사실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땡겨오기도 좀 어려운 부분 이미 다 썼고요. 기금 여유자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인수위에서는 요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활용하면 그래도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만만치는 않죠, 사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게 그 인수위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시장에서 야 뉴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규모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한 네. 34조 원 되거든요. 근데 뉴딜 아시겠지만 SOC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거고요. 토목이 많죠 또.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아 보여요. 이거는 10자리 건들 수도 없고. 그래서 뉴딜 자금도 사실 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상당히 재원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기재부 쪽에서 나온 얘기는 구조조정,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세출 구조조정, 한마디로 예. 아끼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껴도 5조 원 이상은 힘들다. 네.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는 공약은 50조 원이고 예. 이미 1차 추경을 한 19조 원 정도 했으니까 뭐 모르죠. 30조 원으로도 갈 수도 있고 50조 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지금 이 재원 마련은 적자 구체를 발행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다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국채 발행은 기재부에서 계속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 윤 당선인이 예. 후보 시절에 네. 항상 강조했던 게 있었잖아요. 재정 준칙. 아, 한마디로 재정 건전성을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인수위에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선인이 얘기한 것도 있죠. 재정준칙도 생겨야 되죠. 또 추경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 녹록치가 않다. 그러니까 차기 재원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50조 원이 나라 살림이 거의 600조 원을 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8%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정부가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내년 예산안 평선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신 뉴딜이라는 그 이제 말들이 다 사라졌고요. 네. 삭제가 됐고 재량 지출 정부가 이제 의지로서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도 10%로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들어설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추경 편성이 좀 된 건가요? 저는 어느 정도 고려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사실 얘가 나왔던 게 재정에 필요한 역할과 수행,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사실 예산안을 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시적 지출을 좀 절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 금방 말씀하셨던 재량 지출 한 10%를 절감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한시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유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수조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19년 기준으로 보면 몇백억 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지출이 확 늘어난 거죠. 이거를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리겠다. 한마디로 예. 그만큼 세이브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금방 말씀하셨던 재량 지출 말 그대로 의무 지출 빼고 나머지 금액이거든요. 특히 재량 지출한 건 뭐냐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데 예. 정부가 어떤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재량껏 쓸 수 있는 어떤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조금 줄이게 되는데 매년 사실 구조조정을 해요. 근데 예. 그게 한 1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한시적 지출까지도 같이 줄이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연 봤을 때 한 10조 원 이상은 더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고 폐지 또는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가장 먼저 손대야 될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네. 지금 아무래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그러면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임대차 3법 하면은 뭐 전월세 신고제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제인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2020년 이제 7월에 실제 네.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한 번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게 올해 이제 7월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썼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말 그대로 5% 이상 못 올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5% 올려서 한번 썼다 그러면 이번 연도 8월에는요. 이제는 시세대로 갑니다. 이미 그때보다 전세금은요. 엄청 많이 뛰어오른 상태라는 거를 아마 피부적으로 아실 텐데 예. 그러면은 이제는 시장의 가격대로 이제 전세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엄청난 이제는 대출을 또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사실 벌어졌다. 그래서 시장을 규제로 이렇게 억누르면은 말 그대로 이게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이런 스프링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뭐 가장 먼저 아마 당선인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러한 어떤 문제들. 그래서 예. 이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철폐를 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어느 정도 대표적인 어떤 규제 마련에 대해서 어떤 철폐를 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는 정책적 기조 그러니까 원래 했던 이 취지를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소야대잖아요. 사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7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네. 개정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임대차 3법이 공약대로 말 그대로 당선인의 공약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예.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실한 거는 시장의 부작용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인수위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일단
보완을 해나가면서 고쳐 네. 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언급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완책이 일단은 선행돼야 되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맡긴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이런 임대인에게 장기 계약을 한다 아니면 임대료를 좀 낮춘다라고 본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임대인에게요. 그렇죠. 임대인에게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주시는 분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데 실제 시장에 좀 모니터링을 해본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임대를 줬을 때 말 그대로 5% 룰을 계속 지켜 나간다든지 자유롭게 네. 아니면은 장기 계약을 좀 맺어준다 그러면 보유세라든지 특히 이제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지금 네네. 종부세라든지 재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세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은 확실히 그 임대인 쪽에서는 반응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세율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측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정령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 세법 개정은 아니고 시행령을 통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제가 의지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중대사고 책임시 지금 시공사 처분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광주 사태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와 광주시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 권한이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로 환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빠른 처벌을 위한 것 같은데 재발 방지 효과는 어떨까요? 저는 상당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그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분 권한에 대해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사를 제약하는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지자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런 지자체들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위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이거를 먼저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또한 두 번째로는 소송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약간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질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부가 권한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중앙정부가 하겠다라는 것인데 예.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는 현대산업개발 이슈였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제는 계속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쪽으로 규제를 해라라고 네. 해도 서울시 쪽에서는 신중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번에 이런 이슈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제가 봤을 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특히 지금 예. 건설사의 입장을 본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그 중대재해법 처벌도 사실 1월에 이제 통과가 된 마당에 예. CEO가 사실 규제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건설업계가 관행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는 무리한 수주,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지나친 수익성 추구 때문에 계속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가 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긍정적인 어떤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바른 관행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런 규제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또 건설 경기가 지금도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건설업이 앞으로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6월에 있었던 학동 재개발 사건. 이때 이제 붕괴 사고 때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가 그 당시 규제가 뭐냐면은 삼진 아웃제였죠.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이제는 5년 이내 3회 적발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10년 내 2회 적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 이것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개정이 됐던 게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 아예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일반인 3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근로자의 5명 이상이 뭐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거든요. 그냥 뭐 건설업
말소 등록을 예. 이제 말소시키는 이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번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건설업계는 지금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니터링 해도 이제 읽혀지고 있는데 중대재해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CEO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사고라는 게 뭐 시공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예. 시공사가 원인이 아닌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규제하면 과연 건설업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이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무관용 원칙은 너무하다라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지만 예. 하지만 또 건설업계의 다른 쪽 입장은 또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무리한 수주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려고 했던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업 내부에서도 일각이지만 내부에서도 잘한 거다. 네. 이번에 이런 개정안들이 잘한 거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서 뭐 사망 사고 같은 그러한 어떤 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산업 현장이 구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